드르르륵 갑자기 땅이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끔찍한 굉음. 우르르르르. 꽝. 33층짜리 고층 빌딩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제 눈앞에서 수백 명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방콕의 하늘을 뒤덮은 먼지구름,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혼돈.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태국은 지진대가 아닌데 그것도 유독 그 건물만 무너졌죠. 다른 건물들은 멀쩡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 수완나쿤입니다. 평범한 태국 여대생이었던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방콕의 무더운 오후였죠. 대학 도서관에서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책장의 책들이 흔들리고 천장의 조명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지진이었어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했대. 옆자리에 있던 친구 나팟이 휴대폰 뉴스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이 1000km나 떨어진 방콕까지 느껴진다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짝두짝 시장 근처를 지나갈 때였어요.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고개를 돌려 바라본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33층짜리 고층 빌딩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혼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더니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방콕 짝두짝 인근 고층 빌딩 붕괴, 실종자 80명, 사망자 20명 이상 추정.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더 끔찍했던 건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삼촌의 친한 친구가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진 걸까?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이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다곤 하지만 그 정도 흔들림으로 33층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교에 가는 길에 무너진 건물 주변을 지나갔어요.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죠. 주변에는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삼촌의 친구 가족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에 도착하자 건축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 긴급 세미나를 열고 있었어요. 피라팍 교수님이 화이트보드에 건물 구조도를 그리며 설명하고 계셨죠. 이번 건물 붕괴의 가장 큰 의문점은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무사한데 왜 이 건물만 무너졌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진도의 지진으로 현대적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점이 가장 의문이었죠. 이 건물을 시공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도 제10공정그룹이라고 들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습니다. 3년 넘게 공사했지만 지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죠. 수업이 끝난 후 친구 타완과 함께 학교 카페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타완은 구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죠. 이것 봐, 수완나쿤. 타완이 자신의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이건 부실공사의 정석입니다. 기둥의 철근 배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콘크리트 품질도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플랫슬래브 구조를 채택했는데 이는 지진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80명이 넘는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유가 부실공사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짜 화나네. 타완이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왜 중국 업체에 맡긴 거지? 품질보다 가격만 중요시했나 봐. 그 말에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원래 이 프로젝트 입찰에 다른 나라 기업들도 참여했었나? 타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들은 바로는 한국 건설사도 있었대.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한국 건설사였다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무너진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오열 소리가 들렸죠. 아마도 가족을 잃은 사람의 통곡 소리였을 겁니다. 집에 도착해 뉴스를 보니 드디어 삼촌의 친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생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죠. 저는 그날도 잠들기 전 왜 하필 그 건물만 무너졌는지, 그리고 만약 다른 나라의 기업이 지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등교하면서 무너진 건물 앞을 지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대신 조금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뉴스가 전국을 뒤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책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도착하자 캠퍼스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죠. 여기저기서 건물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경제학 강의를 담당하시는 위탐 교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수업 시작 전 짧은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어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우리 모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죠. 오늘 강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탐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싸고 빠르지만 품질은 글쎄요. 반면에 한국 같은 나라의 기술은 비싸죠. 하지만 비용과 안전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몇 개월 전 우리나라 총리가 했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 중에 있었던 일이었죠. 한국 제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 태국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은 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대학가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도 그 물결에 휩쓸려 한동안 한국 제품을 사지 않았죠. 솔직히 K-팝은 좋아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불신이 컸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태국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 돈을 외국에 줘야 하냐는 주장과 함께 한국은 기술력만 자랑하고 실제로는 비싸기만 하다는 말들이 퍼졌죠.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가성비를 내세우며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 교수님 말 들었어. 우리가 중국 기업에 맡긴 게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 타완이 말했죠. 그래. 근데 일리가 있지 않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확실히 부실공사 때문인 것 같아. 그렇긴 한데 친구 라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단정 짓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 총리도 한국 제품에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 라티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거지? 제가 물었죠. 그냥 소문만 듣고 판단한 건 아니었을까? 점심 식사 후 저는 도서관에 가서 태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알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고 안전사고도 적었죠.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SNS를 보니 건물 붕괴 당시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건물의 기둥이 터지듯 주저앉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영상 아래 댓글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플랫슬래브 구조는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철근 배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더욱 위험하죠. 중국 시공사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 처음에는 한국 건설사가 추천되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밀려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고 현장의 구조 작업은 수색 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최종 집계로는 89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부상을 입었죠.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커피숍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건물 붕괴 사고뿐이었어요. 제 뒤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다들 알고 있지. 분명 누군가 뒤에서 이득을 봤을 거야. 맞아. 중국 회사가 입찰가를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했다던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 뭔가 비리가 있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입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었죠. 도서관 컴퓨터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 몇 년 전 이 프로젝트 입찰 당시 몇몇 의혹이 제기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디건설이 기술력으로는 최고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최종 선정됐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 선정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있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도 발견했어요. 이런,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89명의 목숨이 부패한 관료와 탐욕스러운 기업의 희생양이 된 거였네요. 수업 시간, 건축구조학 교수님께서 이번 사고를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해주셨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건물 구조도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죠. 이번 건물은 플랫슬래브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 구조는 층간 소음 감소와 공간 활용에 유리하지만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죠. 특히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기둥의 철근 배근이 설계도와 달랐고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죠.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만약 이 건물을 다른 나라 기업, 예를 들어 한국건설사가 지었다면 달랐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건설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엄격하죠. 물론 어느 나라든 부실 공사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친구 타완이 다가왔어요. 수완나쿤, 이거 봤어? 타완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이었죠. 건물 붕괴 현장의 잔해에서 발견된 건축 자재들이 찍힌 영상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건물에 사용된 철근이야. 봐. 너무 가늘고 녹이 슬어 있잖아.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 거야. 영상을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영상 아래 댓글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관리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재를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중국 회사가 낙찰받은 후 실제 공사는 현지 하청업체에 맡겼고 품질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 처음에는 한국건설사 디건설이 기술평가에서 1위였는데 로비로 중국 회사가 선정됐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 댓글 아래로 수많은 공감 반응이 달려 있었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89명의 소중한 생명이 단지 돈을 아끼겠다는 탐욕과 부패 때문에 희생된 거였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일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으로 반한 감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친구 라티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는 같은 건축학과 학생이지만 라티는 특히 교량 설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날 라티가 흥분해서 저를 맞이했죠. 수완나쿤, 너 이 뉴스 봤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티가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온전한 다리미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현수교였죠. 그런데 주변 풍경이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야. 튀르키예에 있는 다리인데 이번에 규모 7.8의 엄청난 강진이 발생했잖아. 그런데 이 다리만 멀쩡하게 남았어. 주변은 다 무너졌는데 이 다리만 끄떡없었다고.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엄청난 지진의 흔적이 역력한 가운데 다리만 우뚝 서 있었죠. 마치 강인함의 상징처럼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라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처음에 중국 매체들이 자기네 기술로 지은 다리라고 SNS에 자랑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시공사는 한국의 DAS와 SK의 코플랜트이었던 거지. 중국이 거짓말한 거야.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러게. 근데 이 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대해 다시 주목하게 됐어.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강한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라티가 보여준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 차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건설사에 특별히 요청해서 지은 것이었어요.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라 지진에 강한 구조물을 짓는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선택한 거죠. 이번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한국이 지은 다리는 끄떡없었다니 정말 대단하다. 제가 감탄했어요. 라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야. 우리나라의 33층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졌는데 튀르키예의 다리는 7.8 강진에도 멀쩡했어.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나는 태국 사람인데 왜 부끄러움은 내가 느껴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라티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가 한국 제품을 비하했던 발언이 생각났어요. 한국 제품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 중국 기업의 건물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한국이 지은 다리는 대재앙 속에서도 끄떡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였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더군요. 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프로젝트일수록 한국 기업들이 선호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우 낮았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편견으로 바라봤다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총리가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방콕엔 수천 개의 건물이 있는데 왜 이것만 무너졌는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총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국 건설사의 직원들이 공사 관련 문서를 빼돌리다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죠. 분명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거예요. SNS에서는 이미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맡겼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특히 튀르키예 지진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이 팽배했던 곳인데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수십 명의 생명이 희생된 후에야 우리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아픈 현실로 다가왔어요.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나라 총리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영상 속 총리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잔해 속에서 희생자들의 유품이 발견될 때마다 총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런 참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방콕에는 수천 개의 건물이 있는데 왜 하필 이 건물만 무너진 겁니까? 총리가 관계자들에게 따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어요.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만 보여주던 총리의 격앙된 모습은 이번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이 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야. 타완이 말했습니다. 라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수십 명이나 죽은 사건인데 게다가 이제 중국 회사의 문서 은폐 시도까지 드러났으니 국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문서 은폐. 제가 물었어요. 그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 중국 건설사의 직원들이 공사 관련 문서들을 빼돌리다가 체포됐대. 분명 부실 공사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미 많은 증거가 부실 공사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서까지 은폐하려 했다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대학교 게시판에
건물 붕괴 사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였어요. 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죠. 저는 시간을 확인해보고 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건축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심지어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더군요. 그만큼 이번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구조공학 전문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은 건물 붕괴의 기술적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건물 붕괴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플랫슬래브 구조의 부적절한 적용. 둘째, 기준 미달의 자재 사용. 셋째, 부실한 시공 관리죠. 특히 철근의 배근이 설계도와 달랐고 콘크리트의 품질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 건물을 한국 건설사가 지었다면 달랐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가정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건설 기술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진에 대비한 건축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죠. 튀르키예 지진 때 한국이 지은 다리가 멀쩡했던 사례가 좋은 증거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당 내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인 건설행정 전문가 분이 나오셨어요. 이번 사고의 더 큰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술력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입찰 시스템은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로비와 부패가 개입된다면 더욱 위험하죠. 전문가의 말씀이 끝나자 청중 속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입찰 당시 건설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한국의 디건설이 기술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중국 업체가 선정됐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너무 늦었지만 89명의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강당 내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린 부패의 문제였던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목숨보다 돈과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 수십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SNS를 확인해보니 이미 국민들의 여론은 차라리 한국에 맡겼다면 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한 감정이 팽배했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수십 명의 생명이 희생된 후에야 우리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사고 현장은 대부분 정리되었고 그 자리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촛불을 켜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죠. 저도 틈틈이 그곳을 찾아 묵념을 했습니다. 그날도 추모 공간을 찾았는데 한 중년 여성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모든 슬픔이 누군가의 탐욕과 부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죠. 대학에 도착하니 건축학과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축 안전과 윤리에 관한 특별 강좌였어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설된 강좌라고 했죠. 저는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강의는 안전한 건축물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건축 안전 기준과 시스템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축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법률이 강화되었고 안전 점검 시스템이 철저해졌죠. 그 결과 최근 수십 년간 대형 건물 붕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비극적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발전했구나. 그리고 우리 태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안전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멋진 배우들과 로맨틱한 이야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봤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건물들,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를 유심히 살펴보게 된 거죠. 와, 저 높은 빌딩들 정말 멋있다. 라티가 말했어요. 그냥 멋진 게 아니라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친구들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수완나쿤. 타완이 말했어요.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잖아. 이제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된 것 같네. 타완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을 드라마 속의 환상적인 나라가 아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기술과 책임감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진 나라로 보게 됐어요. 단순한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보게 된 거죠. 반한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던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국을 몰랐던 거야. 그저 표면적인 이미지와 루머에 근거해서 판단했을 뿐이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건축학도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이번 사고를 통해 배운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건설 정책과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더군요. 건설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시스템, 부실공사 적발 시 엄격한 처벌, 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었어요. 우리 태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생각하다 보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졸업 후 인프라 정책을 공부해서 태국의 건설 시스템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는 졸업 후에 건설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태국의 건설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좋은 목표야, 수완나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시스템을 바꾸는 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8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그런 꿈을 갖게 되어 기쁘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법률,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특히 한국의 건설 시스템과 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닌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처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 문화를 태국에도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앞으로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전면 강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새로운 건설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정책 개편 과정에서 한국의 건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국 건설사들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태국 정부, 건물 붕괴 사고 이후 건설 안전 정책 전면 개편, 한국과의 협력 강화 예정.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건축학과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안전한 건축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세미나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였고 놀랍게도 태국건설부 관계자들과 한국건설협회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설 안전 시스템을 혁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세계적인 건설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5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우리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로 시스템을 바꿨죠. 태국도 이번 사고를 통해 더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 과정에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건설 문화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태국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한국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예요. 비용을 절감하거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죠.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안전 문화일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가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건설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태국과 한국은 함께 더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 학생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 가교가 되고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돌아보게 됐어요.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케이팝은 좋아했지만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는 불신이 컸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나라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발전한 나라, 안전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나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에 SNS를 둘러보니 이제 많은 태국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맡겼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안전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글 하나가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한국을 비판했던 유명 칼럼니스트가 쓴 사과문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피상적인 정보와 편견에 기초해 비판했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술력과 안전 문화가 무엇인지 배웠고, 한국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한국에 사과해야 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제발 한국에 맡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과 태국의 열정이 만나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 진심으로 미안했고 고마워요. 당신들의 기술과 정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갈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요.